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3부 이자춘 가문의 주인이 되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주에 살고 있던 이한사 집안이 사고를 치고서 동국면까지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그 동국면에서 원제국에 투항을 해서 원제국의 천호장 겸 바로가치가 돼가지고 알동 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동에서 생을 마감했던 이한사,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이행리가 가문의 주인이 되었죠. 자, 이행리가 알동에서 이제 세력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본래 이행리하고 같이 잘 지냈던 여진족들이 슬슬 이행리를 견제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세력을 결집해서 이행리를 공격해왔고, 이행리는 급하게 함경부터 끄트머리 있는 섬인 적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도에서 거주를 하는 이행리는 점점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적도로 몰려옴에 따라 섬이 비좁으니까 결국 적도를 떠나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과거 이한사가 원제국에 투항했던 바로 그 지역, 동국면의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로 돌아왔던 이행리는 권터중래를 노리면서 착실히 세력을 키워가게 되는데요. 이미 부친이었던 이한사가 의주에서 세력을 많이 키워놓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한사의 가문의 명성이 상당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리가 의주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듣자 의주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 그 부근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이행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주는 인파로 굉장히 많이 붐비게 됐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세력을 키운 이행리는 어느덧 원제국과 심지어 고려 왕조에도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 세력으로 떠오르게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고려의 한 이슈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원의 세조 쿠빌라이 칸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일본 원정을 하려고 했었죠. 두 차례 일본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외로 좀 이제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1차 원정 때는 우리가 고려가 원치 않게 좀 끌려간 게 맞아요. 근데 2차 원정은 좀 재밌게도 고려에서 오히려 먼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이 하려고 했던 건 맞기는 한데, 기왕 어차피 할 거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서 하자 해가지고 고려의 충렬왕이 먼저 또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원정 때는 사실상 고려의 충렬왕이 원정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충렬왕이 배 타고서 건너간 건 아니었죠. 충렬왕은 개경에서 원정들을 서열을 했지만 나름 이제 총사령관의 신분으로 서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동행성이 설치되면서 고려 일대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행리 집안도 이 총동원령에 동원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고려에서 동원령을 때린 게 아니라 원제국 차원에서 동원령을 때린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행리가 당시 이제 개경으로 가가지고 아마 열병식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원정까지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직접 거기까지 간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개경에 와서 열병식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충렬왕을 만나요. 근데 충렬왕이 이행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행리 당신은 원래 고려의 관료 출신 아니냐. 근데 지금 이행리 당신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니까 고려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면서 뭔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록에서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한사 집안이 원제국에 투항을 했지만, 비록 그랬었지만 조국을 잊지 않고 계속 모국의 그런 풍습이나 관습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요. 아마 제 생각이 그거 같아요. 실록의 편찬자들도 좀 그게 곤혹스럽겠죠. 왜냐면은 뭐 따지고 보면은 이거 그 조상들이 원에 부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을 세웠던 소위 말해서 이제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 친원파들 무지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성계 조상들이 그런 세력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아마 역사 기록에 좀 그렇게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계 조상들이 비록 원제국에 투항을 했지만 조국을 잊지 않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뭐 이행리 집안이 고국의 풍습을 잊지 않고 있었다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충렬왕이 상당히 친근하게 말을 붙여줬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행리는 지금 현재 동국면의 천호죠. 천호장 가문인데, 천호장이 물론 이제 낮은 지위는 아니지만 솔직히 고려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의 충렬왕이
그것도 원제국 황제의 사이였던 충유랑이 이행리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행리의 위치와 실력을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즉 이행리는 고려 측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세력가였고 몽골 측에서도 인정받는 세력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행리가 나름 이제 그런 확고한 기반을 의주 지역에 남겨놓게 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나중에 먼 훗날 익조로 추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익조의 익은 생각이 깊고 원대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행리가 세상을 뜬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아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춘이 한 20살 때 그 뒤를 이어가지고 가문의 주인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춘은 이행리의 적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계도를 놓고 보시면요. 해동 육령이 나르샤에서 첫 번째로 장식하는 이한사가 있죠. 그리고 이한사의 아들인 이행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행리한테는 부인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손부인이 있었어요. 사실 손부인의 출생이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손부인은 알동에서 만난 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추정을 했냐면은, 이한사가 원제국에 투항을 해서 알동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한사가 죽고 이행리가 가문의 뒤를 이었을 때 이행리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근데 이한사가 의주에서 알동으로 옮겼을 때 몇 년 동안 이제 알동에 있었다라고 하냐면은 약 20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행리는 알동에서 나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행리가 알동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결혼도 알동에 있었던 유력한 고려인 집안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게 바로 부인 손씨예요. 그런데 이행리가 알동에서 적도를 거쳐가지고 동국면 의주로 돌아오는 과정이 좀 많이 험난했는지 부인 손씨가 결국 세상을 뜨게 됩니다. 부인 손씨가 물론 아들은 남겼어요. 이규수, 이복 두 아들을 남겼었는데, 이행리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재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부인 최씨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인 최씨는 등주 지역의 천호장 가문이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급의 여자를 만났던 거죠. 참고로 등주는 오늘날 함경도 안변 일대예요. 자, 그런데 이 부인 최씨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서차별이 없었어요. 그 적서차별은 언제 생긴 거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조선 태종 때 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최씨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전 와이프였던 손부인이 아들을 둘이나 낳아놨지만 손부인은 지금 현재 죽고 없는 상태고, 그러면 저 두 아들은 후견인이 없는 상태예요. 설사 손부인이 살았다 하더라도 손부인의 세력 기반은 알동 쪽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자기가 여기 세력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들만 낳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들이 가문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최부인이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낳으려고 낙산 관음사에 가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바로 이춘입니다. 그리고 이 이춘이 이행리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앞에 있는 아들 둘을 제끼고서 이춘이 되었냐? 구체적으로 뭐 실록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미루어 짐작건데 이행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국면 의주에서 계속 세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목의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규수하고 이복의 목의 쪽인 손부인은 이미 사별을 하고 없는 데다가 세력 기반도 알동 쪽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등주 지역의 빠방한 천호 가문인 최부인 쪽을 밀어줘가지고 그 아들인 이춘을 가문의 주인으로 승계를 하게끔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춘이 가문의 주인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이춘에 대해서는 실록도 그렇고 야사도 그렇고 이렇다 할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야사에는 뭐 흥령과 백령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 백령을 도와줘서 흥령을 활로 쏴서 맞췄다, 뭐 요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춘이 1324년에 세상을 뜨게 되면서 나중에 도조로 추존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도는 의를 마련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춘의 후계 구도가 중요해요. 후계 구도가 어떻게 중요하냐? 자, 이춘의 후계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춘의 첫 번째 와이프는 부인 박씨예요. 어느 쪽이 세력 기반인지는 정확하게 실록에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같은 천호급으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은 이제 같은 집안의 여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 부인 박씨가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첫째가 이자옹,
그 다음에 둘째가 이자춘, 그 다음에 셋째가 이자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아놓고 부인 박씨가 세상을 또 떠나버렸죠.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춘이 다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와이프 쪽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또 한 거죠. 근데 이때 두 번째로 얻었던 부인이 조씨인데 이 사람이 집안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좀 이제 반계라고는 하지만 고려 왕실하고도 나름 이제 연줄이 닿아있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동국면에서 최강 실세였죠. 바로 쌍성 총관부. 그 쌍성 총관부의 수장 가문이 조씨 집안인데 그 조씨 집안의 딸내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도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놓고 보면요. 이춘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부실할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한사나 이행리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안 살았던 거예요, 이춘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미 이춘 때 가면은 안정화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별로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뭐 기록에 남길 만한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춘이 유달리 기록에 작은 이유는 그만큼 이춘 때에 이시 집안이 동국면에서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졌고 심지어 자기보다도 급이 더 높은 집안하고 결혼이 하는 게 가능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한 가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인 조씨도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가 완자부라, 뭔가 한국픽한 이름이 아니죠, 그죠? 몽골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완자부라는 딱히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얼마 못 살고서 일찍 단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로 이나해를 낳았는데 이나해가 나중에 아주 크게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 사건의 기호는 그래요. 이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문의 뒤를 누가 이었냐면은 이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인 조씨가 아무리 세력이 좀 있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부인 박씨도 천호급의 집안이고 엄연히 여기에 이제 적장자가 아닌데 굳이 뭐 부인 조씨의 아들인 이나이 쪽으로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자흥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자흥이 이제 가문의 주인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자흥이 그만 덜커덕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 못 살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던 거죠. 물론 이자흥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이교주라고. 근데 이교주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교주가 당시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는 거죠. 어린애가 어떻게 해서 여기 가문의 주인을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게 누구였냐면 바로 조부인이었습니다. 조부인 입장에서는 이교주가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가문이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선수를 쳐가지고 가문의 주도권을 가져오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부인의 아들이었던 이나이가 아주 대형 사고를 치는데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사실상 뭐 이제 쌍성 총관부의 뒷배경을 믿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명과 인신, 여기서 말하는 선명은 임명장이고 원제국이 이씨 가문에게 내려줬던 임명장이고 인신은 뭐냐면은 도장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자면 인갑도장이죠. 그거를 훔쳐가는 아주 대담무성한 짓을 벌이게 돼요. 당연히 이제 이자흥 집안은 뒤집어졌죠. 이자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자흥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도 역시 박씨였어요. 그 박씨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왜 배다른 삼촌이 뺏어가냐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교주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박씨 부인도 여자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자춘이었습니다. 자, 이자춘이 형수였던 이자흥의 와이프 박씨하고 연대를 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자춘과 이자흥의 와이프 박씨가 힘을 합쳐가지고 원제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게 나중에 원제국 황제까지 나서가지고 결국 사건 해결을 하게 되는데 원제국의 황제가 뭐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냐면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엄연히 박씨 부인 쪽 라인이 적자고 조씨 부인 쪽이 서자인데 왜 서자가 그 가문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가문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교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이 교주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문의 뒤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누가 해라. 이자춘이 그거를 맡고 나중에 이 교주가 성인이 되면은 이 교주한테 넘겨주라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나이는 사고로 쳐가지고 가문은 혼란에 빠뜨렸으니까 어떻게 해라. 목을 쳐라. 하면서 이 나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나이는 황급히 도망가긴 했는데 뭐 튀어야 벼룩이죠.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결국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원 제국의 판결대로 이자춘이 임시로 가문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서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뭐 부인 박씨가 본부인이고 부인 조씨가 뭐 첩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이성계도 비슷하게 부인을 2명을 두는데 첫 번째 부인은 함흥에서 뒀죠. 그래서 함흥에서 얻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향처라고 그러고 두 번째 부인은 개경에서 얻었다고 해가지고 경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렀지 무슨 뭐 첫 번째 부인이 본초고 두 번째 부인이 첩이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몽골에서 적서첩이라는 말을 했냐면은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땐 미로 짐작하는데 로비가 먹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말 그대로 몽골 제국에서 그냥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했던 명분일 뿐이고 이자춘의 찰진 로비가 어떻게 해서든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이제 원 제국에서는 저울질을 했겠죠. 딱 봐도 이교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자흥의 동생들 이자춘이나 이자선 혹은 이복 동생이 이나이 중에서 한 명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쌍성 총괄부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나이가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이자춘이 하는 것이 맞냐 그래도 이자춘도 나름 이제 어머니가 인근 천호장급이니까요. 어느 쪽이 맞냐라고 저울질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자춘의 로비가 먹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자춘이 뭔가 설득을 엄청나게 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실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무진장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공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교주가 장성할 때까지 임시로 맡으라고 한 건데 에라이 고향에서 생선을 맡기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넘겨준다? 그 역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마 원 제국도 이런 말을 하면서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말은 그런데 이교주한테 이자춘이 이교주한테 아마 가문의 주도권을 안 넘겨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자춘도 사실 실제로 이교주한테 그걸 넘겨줄 생각을 하고서 이런 로비를 했겠냐고요. 자기가 이참에 홀라당 먹어버리려고 했겠지. 실제로 이자춘이 가문의 주인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주가 굉장히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그 사이에 이자춘이 이미 가문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이교주는 선택지가 둘 중 하나죠. 자기 삼촌한테 한번 덤벼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숙이고 들어갈 것이냐. 근데 이교주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었어요. 딱 판세를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교주는 굳이 이자춘한테 덤벼들지 않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록에서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자춘은 이교주한테 가문의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교주가 굳이 사양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자춘이 가문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실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협박과 회유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이자춘도. 그러면서 이교주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신에 이제 이자춘 밑에서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춘한테 가문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해동 6년이 나르샤의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에 해당하는 환조 이자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자춘이 가문의 주인으로 오게 되면서 자식들도 좀 이제 두게 되는데요. 이자춘의 후계를 이을 아들들이 누구였냐? 화주 지역의 천호장입니다. 당시 이제 화주는 오늘날 영흥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등주, 화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력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좋아서 이게 이씨 집안이 의주의 천호장 집안이지, 사실은 지금 문화발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최씨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차남으로 이성계를 낳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정을 또 건드려가지고 김씨, 여정 김씨를 건드려서 거기서 이제 소생이 한 명 나오는데 세 번째 아들인 이화였습니다. 과연 이제 이자춘은 누구를 자신의 후계로 밀어주게 되었냐? 첫째 아들이었던 이원기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이성계입니다. 이성계한테 모든 힘을 밀어주게 되고 실제로 이성계가 그만한 능력과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춘은 안심하고 이성계를 다음번 가문의 주인으로 삼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자춘의 후계 라인까지 다 싹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 이자춘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문의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자춘한테는 지금 현재 불안 요소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주 견원지간 앙숙이 되었죠. 바로 자신의 계모, 부인 조씨의 존재였습니다.
즉 이나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나이 같은 경우는 제거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부인 조씨는 아주 그냥 이를 박박 깔면서 자기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부인 조씨가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 이제 고려 왕실과 연초에도 다 있고 무엇보다도 당시 동국면의 최강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쌍성 총관부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자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자춘한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빅 찬스가 오게 됐다는 거죠. 과연 그게 뭐였냐? 바로 이자춘의 모국이었던 고려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과연 그 새로운 바람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